마지막 잎새. 워싱턴 스퀘어의 서쪽에는 꼬불꼬불한 골목길이 이리저리 뻗어있는 구역이 있다. 그 길은 종종 플레이스라고 불리는 막다른 골목으로 끝나기도 한다. 이 플레이스들은 기묘하게 경사지고 굽어져 있어서 하나의 길이 몇 번이나 원래의 길과 교차되기도 한다. 한 예술가가 이 길이 지닌 가치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물감이나 종이, 캔버스 값을 받으러 온 수호원이 이 복잡한 길을 헤매다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고로 기묘하고 해묵은 그리니치 빌리지로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들어 북향 창문, 18세기 스타일 지붕, 네덜란드식 다락방과 값싼 집세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곧 6번가에서 주석 머컵이나 그릇 따위를 사들고 온 예술가들이 그곳에 촌락을 형성했다. 3층짜리 나지막한 벽돌 건물 꼭대기에는 수와 존 씨가 화실을 차렸다. 존 씨는 조안나의 애칭이었다. 이 두 화가 중에 한 명은 메인주 출신, 나머지 한 명은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었다. 수와 존 씨는 8번가에 있는 델모니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만났고 자신들이 예술과 치커리 샐러드와 비숍 슬리브에 대한 취향이 똑같다는 것을 깨달은 탓에 공동 화실을 차리기로 한 것이었다. 그것이 5월에 일어난 일이었다. 11월이 되자 의사들이 폐렴이라고 부르는 차갑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청객이 이 촌락을 어슬렁거리며 얼음같이 차가운 손가락으로 여기저기를 건드리고 다녔다. 동쪽 지역에서 이 파괴자는 성큼성큼 걸어다니며 수십 명의 희생자를 낳았지만 이 좁고 이끼 낀 미로 같은 골목에서는 발걸음이 느려지고 있었다. 폐렴이라는 양반은 기사도를 갖춘 노신사가 아니었다. 캘리포니아의 산들바람에 익숙한 가녀린 아가씨가 이 피 묻은 주먹을 휘날리며 거칠게 씩씩거리는 노련한 폐렴과 싸운다는 건 공정한 경기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염치 없는 폐렴은 존 씨를 공격했다. 존 씨는 이제 페인트 칠한 철제 침대에 꼼짝 못하고 누워서 네덜란드식 창문 너머로 옆집의 텅 빈 벽돌담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몹시 바쁜 의사가 술을 복도로 부르며 수북한 회색 눈썹을 실룩였다. 존 씨가 날 가능성은 글쎄 10 중 하나밖에 안 돼요. 의사가 체온계를 흔들어 수은주를 떨어뜨리며 말했다. 그나마 그것도 본인이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말이지요. 지금처럼 장의사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약을 써도 헛수고가 될 뿐이에요. 이 어린 아가씨는 낫지 않겠다고 결심해버렸어요. 존 씨가 마음을 쏟을 만한 뭐가 없을까요? 존 씨는 나중에 나폴리 바다를 그려보고 싶다고 했어요. 수가 말했다. 그림이라고? 너무 시시한데요? 무언가 계속 마음을 쏟을 만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자라던가. 남자요? 남자가 그럴 만한 가치가 아니요. 그런 남자는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군. 의학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하지만 환자가 자기 장례식 때 사용될 마차나 생각하고 있으면 약효가 반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만약에 당신이 존 씨가 올 겨울에 유행할 외투 소매에 대해 물어보게 만든다면 살아날 가능성이 2배로 높아진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의사가 떠난 후 수는 작업실로 들어가 일본식 냅킨이 흠뻑 젖도록 울었다. 그러곤 화판을 들고 재즈 음악을 휘파람으로 불면서 기운차게 존 씨 방으로 들어갔다. 존 씨는 얼굴을 창가 쪽으로 하고 침대 시트에 주름 하나 만들지 않은 채 누워 있었다. 수는 존 씨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며 휘파람을 멈췄다. 화판을 내려놓은 후 수는 펜과 잉크로 잡지 소설에 들어갈 사파를 그리기 시작했다. 젊은 작가들은 문학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잡지 소설을 쓰고 젊은 미술가들은 그 잡지 소설에 사파를 그려주며 미술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수가 소설 주인공인 아이다호 카우보이의 우아한 승마바지와 외알 안경을 그리고 있을 때 무언가를 반복해서 말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는 재빨리 침대로 다가갔다. 존 씨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숫자를 세고 있었는데 거꾸로 세고 있었다. 12. 잠시 후엔 이렇게 말했다. 11.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19. 그리고 이번엔 거의 동시에 이렇게 말했다. 8, 7. 수는 걱정스럽게 창밖을 내다보았다. 대체 뭘 세는 걸까? 창밖에는 황량하고 음울한 마당과 6m 정도 떨어져 있는 텅 빈 옆집 담장밖에 없었다. 말라 비틀어지고 뿌리가 썩은 아주 오래된 담쟁이 덩굴이 벽돌 담장의 반 정도 높이까지 타고 올라가 있었다. 가을의 차가운 숨결이 덩굴에 달려있던 잎사귀를 떨어뜨린 탓에 잎사귀가 거의 없는 앙상한 가지만이 허물어가는 담장에 붙어 있었다. 존 씨, 뭐 하는 거야? 수가 물었다. 6. 존 씨가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점점 더 빨리 떨어지고 있어. 3일 전까지만 해도 100개쯤 있었어. 세어보려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 하지만 이젠 쉬어. 저기 또 하나 떨어지네. 이제 5밖에 안 남았어. 뭐가 5개야? 우리 좀씩 말해줘. 잎사귀 말이야. 담쟁이 덩굴에 달려있는 거.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가겠지? 3일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의사 선생님이 너한테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어? 수는 몹시 경멸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대체 저 늙은 담쟁이 잎사귀랑 내가 낳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너 저 담쟁이 덩굴을 억수로 좋아했구나? 이 말썽쟁이 아가씨야. 그럼 바보 같은 말은 그만둬. 있잖아. 의사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얼른 나을 확률이
정확히 뭐라고 하셨더라? 그래. 10중 8구라고 하셨어. 차를 타고 뉴욕 도로를 달리거나 새로 지은 건물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살아남을 확률이랑 비슷한 거란 말이야. 자, 스프 좀 먹어봐. 그리고 내가 그림을 마저 그리게 해줘. 그래야 편집자한테 그림을 팔아서 아픈 꼬맹이한테 와인도 사주고 먹성 좋은 나한테는 돼지고기도 사주지. 이제 와인 같은 거 살 필요 없어. 존 씨가 여전히 눈길을 창문 밖에 고정한 채 말했다. 또 하나 떨어졌어. 됐어. 스프 같은 거 먹고 싶지 않아. 이제 내 입밖에 안 남았어. 어두워지기 전에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럼 나도 따라가는 거야. 존 씨, 우리 존 씨. 수가 존 씨에게 몸을 구부리며 말했다. 내가 그림을 다 그릴 때까지 눈을 감고 창밖을 안 보겠다고 약속해 줄래? 내일까지 그림을 넘겨줘야 한단 말이야. 그림 그릴 때 빛이 필요하지만 않다면 커튼을 내릴 텐데. 다른 방에 가서 그리면 안 되는 거야? 존 씨가 차갑게 물었다. 여기서 내 곁에 있고 싶어. 그리고 내가 저 멍청한 담쟁이 잎사귀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 그림 그리는 거 끝나면 말해줘. 존 씨는 눈을 감으며 마치 쓰러진 조각상처럼 창백하고 미동도 없는 모습으로 누워서 말했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난 기다리는데 지쳤어. 생각하는데도 지쳤고 다 내려놓고 떠내려가고 싶어. 저 지친 낙엽들처럼. 잠 좀 자려고 해봐. 수가 말했다. 난 베어만 할아버지한테 가서 은둔한 광고 모델을 해달라고 해야겠어. 오래 안 걸릴 거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있어. 베어만 할아버지는 그 건물 1층에 사는 화가였다. 그는 60살이 넘었고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 같은 턱수염이 있었다. 그 턱수염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수인 사티로스 같은 머리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턱수염은 악동 요정처럼 보이는 베어만의 온몸에 드리워져 있었다. 베어만의 예술은 실패였다. 40년 동안 붓질을 해왔지만 예술의 옷자락조차 만져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걸작을 그리겠다고 말하곤 했지만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베어만은 상업용이나 광고용의 싸구려 그림 외에는 아무것도 그린 것이 없었다. 그리고 전문 모델을 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는 이 구역의 젊은 화가들에게 모델이 되어주면서 푼돈을 벌곤 했다. 그는 진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서 곧 걸작을 그리겠노라고 말하곤 했다. 이 외에는 베어만은 다른 사람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면 마구 코웃음을 치는 체구는 작지만 기세 등등한 노인이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위층 화실에 사는 두 젊은 화가를 지키는 경비견이라고 자처하고 있었다. 수가 내려가 보니 베어만은 어둑어둑한 1층에서 술 냄새를 강하게 풍기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이젤 위에 놓여진 텅 빈 캔버스가
걸작의 첫 번째 획이 그려지기를 25년째 기다리고 있었다. 수는 베어만에게 존시의 망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존시의 자그마한 애착이 더 약해지면 진짜로 가녀리고 가벼운 나뭇잎처럼 훌쩍 떠나갈까봐 무섭다고 말했다. 베어만 할아버지는 벌개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는 그런 바보 같은 망상이 어디 있냐고 경멸과 조롱이 담긴 큰 소리를 쳐댔다. 아이고, 그런 담쟁이 덕을 나부랭이에서 잎사귀가 떨어진다고 죽으려고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어. 모델 같은 거 안 해줄 거야. 자네가 부탁한 그 바보 같은 운둔자 모델 안 한다고. 존시 머릿속에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가게 왜 내버려둔 거냔 말이야. 아이고, 우리 불쌍한 존시. 존시는 아주 아프고 마음이 약해졌어요. 열 때문에 병적이고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알았어요. 베어만 할아버지, 모델 해주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전 할아버지가 아주 성미 고약하고 말만 많은 노인네라고 생각할 거예요. 너도 어쩔 수 없는 여자구먼. 베어만이 소리쳤다. 모델 안 해주겠다고 누가 그랬어? 가자고. 30분 전부터 나는 모델을 서줄 마음이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다고. 정말이요. 여기는 존시 아가씨 같은 착한 사람이 몸져 누워있을 만한 데가 아니야. 언젠가 내가 걸작을 그릴 거야. 그럼 우리 다 같이 여길 떠나자고. 아무렴. 정말로 말이야. 수와 베어만이 위층으로 올라왔을 때 존시는 자고 있었다. 수는 창문 커튼을 내리고 베어만에게 다른 방으로 가자고 몸짓을 했다. 다른 방에서 수와 베어만은 창밖의 담쟁이 덩굴을 두려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집요하고 차가운 빗방울이 눈과 뒤섞인 채 쏟아지고 있었다. 베어만은 낡고 파란 셔츠를 입고 바위 역할을 하는 뒤집어진 주전자 위에 걸터 앉아 속세를 등진 광부 역할을 했다. 다음 날 아침 수가 반 시간쯤 자다가 깼을 때 존시는 눈을 크게 뜨고 닫혀진 녹색 커튼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커튼을 걷어줘. 보고 싶어. 속삭이는 목소리로 존시가 지시했다. 지쳐버린 수는 그 말을 따랐다. 하지만 밤새 내내 비가 쏟아지고 돌풍이 몰아쳤는데도 담쟁이 잎사귀 하나가 벽돌 담장에 붙어 있었다. 담쟁이 덩굴에 남은 마지막 잎새였다. 덩굴에 매달려 있는 쪽은 아직도 녹색이었지만 톱니 모양의 가장자리는 시들어가는 듯 노란 빛을 띠고 있는 그 나뭇잎은 용감하게도 지상에서 6미터나 높은 곳에 붙어 있었다. 마지막 잎새네? 존시가 말했다. 지난밤에 분명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어. 바람 소리를 들었거든. 오늘은 떨어질 거야. 그럼 나도 똑같이 죽겠지. 존시. 수가 지쳐버린 얼굴을 베개 쪽으로 구부리며 말했다. 너 자신을 신경 쓰기 싫으면
나라도 생각해줘. 난 어떡하라고. 하지만 존 씨는 대답이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것은 미지의 머나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한 영혼일 것이다. 존 씨를 우정과 이 세상에 연결해주던 끈이 하나 둘 풀릴 때마다 공상은 점점 강렬하게 존 씨를 사로잡는 것 같았다. 날이 저물어 땅거미가 내린 다음에도 담쟁이 잎사귀 하나가 벽에 붙은 줄기에 달려있는 것이 보였다. 밤이 찾아오자 북풍은 다시 불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여전히 후두둑 소리를 내며 네덜란드식 처마를 두드렸다. 날이 밝자 존 씨는 무자비하게도 커튼을 걷으라고 했다. 담쟁이 잎사귀는 아직도 그곳에 있었다. 존 씨는 잎사귀를 쳐다보며 꽤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그러더니 가스 스토브 위의 치킨 수프를 젓고 있던 수를 불렀다. 난 나쁜 애였어, 수디. 내가 얼마나 나빴는지 알려주려고 저 나뭇잎이 아직까지 저기 있는 것 같아. 죽고 싶어 하는 건 죄야. 스프 좀 줄 수 있어? 그리고 포도주를 약간 탄 우유도 주면 좋겠어. 그리고 아니다. 일단 손거울 좀 먼저 갖다 줘. 그리고 등에 베개 좀 받쳐주면 좋겠어. 내가 요리하는 걸 볼래. 30분 후에 존 씨가 말했다. 수디, 나 나중에 나폴리 바다를 그리고 싶어. 의사가 오후에 왔다. 수는 핑계를 대고 의사를 따라 복도로 나왔다. 의사는 수의 마르고 떨리는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가능성은 반반이에요. 간호만 잘해준다면 당신이 이길 거예요. 이제 난 아래층에 사는 다른 환자를 보러 가야겠어요. 이름이 베어만인데 아마 화가인가 봐요. 그 사람도 폐렴이에요. 나이가 많고 허약한 데다가 급성 폐렴이라서 가망이 없어요. 그래도 오늘 병원으로 옮겨서 편하게 해드려야겠어요. 다음 날 의사가 수에게 말했다. 이제 위험한 고비는 다 지났어요. 당신이 이겼어요. 영양 보충이랑 간호만 해주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수는 존 씨가 누워있는 침대로 갔다. 존 씨는 아주 파랗고 아주 쓸모없어 보이는 양털 스카프를 뜨고 있었다. 수가 존 씨를 베개째 한 팔로 안으며 말했다.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존 씨, 베어만 할아버지께서 폐렴에 걸려서 오늘 병원에서 돌아가셨어. 이틀밖에 안 아프셨는데 말이야. 아프시기 시작한 날 아침에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걸 경비원이 1층에서 발견했대. 신발이랑 옷이 흠뻑 젖고 얼음처럼 차가웠대. 그렇게 날씨가 나쁜 날 밤에 대체 어딜 다녀오신 건지 아무도 추측을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손전등이 하나 발견됐대. 아직도 불이 켜진 채로 있는 걸 말이야.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겨진 사다리랑 여기저기 놓여있는 붓 몇 자루랑
초록색이랑 노란색이 섞여 있는 팔레트가 발견되었대. 그리고 창밖에 있는 마지막 담쟁이 잎사귀를 좀 봐. 존씨, 바람이 불 때도 전혀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는 걸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니? 아, 존씨, 저건 베어만 할아버지의 걸작이었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던 날 밤에 저걸 그려놓으신 거야.